지금부터 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 동형 암호를 중심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허령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이 천정희 교수님 서울대 AI 콜로퀴엄, 이게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26일 날 AI 콜로퀴움에서 천정희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요. 중간중간에 더 추가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그냥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제가 발표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동형 암호, 그리고 동형 암호가 왜 요즘에 등장을 했냐,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쪽에서 보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데이터 엄청 많잖아요. 그걸 못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못 써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은 잘 써먹을 수 있겠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리한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쪽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고 싶지만 참조를 못하는 거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그 법 규제 쪽에서 이런 단점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3법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보면 가명정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이름이 아니고 가짜 이름이죠. 가짜 이름을 넣어서 다른 사람 데이터랑 섞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 데이터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인식 못하게 하면 그러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름을 알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면 20대 뭐 남자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는 이름이 사실 필요 없으니까요. 그죠? 누구의 정보인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이 28조 2에서 보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통계 작성. 통계 작성은 기업에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 그 밑에서는 과징금 부과 항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처리했을 때는 수익도 아니고 매출액의 100분의 3이에요. 3%. 매출액의 3%. 엄청 큰 금액이죠. 이걸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에 이 부분을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문제 없도록 제반 조치를 다 하고 그러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2월 4일 말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2020년 9월에 발표가 됐어요. 요거는 가명 처리는 가명 처리에 대한 정의예요. 개인정보를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거나, 그래서 추가 정보 없이는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명 처리입니다. 아까 가짜라고 그랬는데 가짜보다 이게 더 맞는 말이죠. 동형 암호는 그 중에 아까 여기 나왔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가명, 익명 처리 기술이 동형 암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이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동형 암호로 바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거를 왜 발표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왜 지금 시점에 이걸 요약 발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저기 개인정보 보호과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나머지는 뭐 약간 DB상에서 음, 뭐 내가 기존에 했던 거예요. 뭐 부분값 처리하고 뭐 이런 거 DB 따에서 함수 처리하고 이런 건데 동영암호화가 그때 루다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어, 좀 최신의 파워풀한 기법이잖아요. 음. 그, 지금 데이터 말씀하신 데이터 3법 그러니까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제 기존에 가명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었잖아요. 예. 익명하고 개인 정보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데이터를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케이스에 어, 가명을 하면 개인 종이 없이 개인의 동의 없이 이제 예. 활용할 수 있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요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머지는 다 이해되는데 동영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루나님이 지난번에 뭐 그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경을, 그러니까 이 주제가 왜 나왔는지 배경을 듣고 싶었어요. 음. 그 천정희 교수님이 그 발표하시는데 요거를 먼저 배경을 했었고, 그리고 왜 이 기술이 필요하냐를 몇 꼭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헤더 드웨이 해그보그 이런 조각가가 있어요. 이 조각가가 공공장소에서 주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얼굴을 만들었어요. 머리카락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스트레인저 비전스라고 하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얼굴이 머리카락 가지고 만든 얼굴이에요. 이분이 이 얼굴의 주인공인지는 모르죠. 이분은 아마 이 해그보그 이분일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그림 하나 더 조사했는데 요분이 요분이잖아요. 이 해그보그 맞을 거예요. 이 얼굴이 사실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있으면 이게 이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모르겠죠. 모르는데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놀랍죠? 근데 경찰에서 4년 전이랬어요. 2020년도에 4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2016년 정도 되겠죠. 살인 현장에서 머리카락을 수집했어요. 그걸 가지고 몽타주를 지금 얼굴도 만들어내는데 몽타주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연쇄 살인마를 체포를 했어요. 어떻게 체포했냐 봤더니 연쇄 살인마가 DNA를 등록한 건 아닌데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DNA를 등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머리카락과 이 DNA의 일치율 때문에 이쪽 그 사람과 비슷한 DNA가 나왔다 해서 그 사람 주변으로 또 쫙 했더니 이제 이분을 찾은 거예요. 이분이라기보다 이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박 고문님 실제로 이런 일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하다라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국내 사례입니까? 아니, 미국 사람입니다. 뉴욕입니다.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쇄 살인마를 체포한 사례도 있으니까 이거는 머리카락 DNA 가지고서 뭐 이 얼굴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진짜 몽타주를 기반으로 해서 DNA도 일치했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정보를 유추하면 체포까지 가능한 거죠. 엄청 무섭죠. 머리카락만 가지고. 또 하나는 유전적 뭐 제식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의 기술 필요성이에요.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 다시 말하면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라고 하면 아까 익명화, 가명화 뭐 이런 처리를 한 데이터를 말해요. 실제로 개인정보가 없어진 처리 그런 걸 하는데 유전 정보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유전 정보만 가지고 어떤 가문의 것인지 유추가 가능하대요. 유전 정보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XY 염색체가 있을 텐데 Y 염색체가 두 개의 아빠성을 따르는 거죠. 그쪽은 돌연변이 확률이 매우 작으니까 작다는 가정하에
패밀리 네임이 돼요. 그러면 다른 DB랑 비교해서 이 염색체를 가진 그 군을 찾아가지고 이 염색체를 갖고 있는 가문은 무슨 뭐 유럽의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의 가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게 시작이 되면 사실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고. 요거 얘기하면서 그 하나 더 있었다. 요게 지금 아까 연쇄 살인마랑 같은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요 사례도 그 쓰레기 더미에서 DNA를 추출했는데 그걸 가지고 몽따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사례고. 요것도 하나만 가지고 이 DNA를 그 개인정보를 싹 지웠단 말이죠. 누구 건지를. 그랬는데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한 거 보니까 아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정보의 보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리스크를 좀 약화시켜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니까 그러면 익명화해도 못 쓰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터보 필터링. 터보 필터링. 우리가 추천,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것만 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추하냐? 우리 이미 네티즌 수사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평점에 비슷한 사람을 찾고 아이디를 유추해내고 그 아이디 가지고 또 추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게 지금 네티즌 수사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그냥 그 익명화했다, 가명화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못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더라. 그 사람이 특이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겠어? 그럼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질문을 깨뜨릴 무기가 필요하죠. 이게 이건데요. 결론. 단순한 익명화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들을 볼게요. 아까 그런 DNA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혹은 뭐 터보 필터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익명화 시켰는데도 찾아낼 수 있었던 거 보니까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식별 조치 주요 기법에 일반적으로는 가명 처리, 이름 바꿔 치기하는 거죠. 총계 처리, 이거는 뭐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 삭제, 주민번호란을 지워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 범주화, 이게 총계 처리랑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데이터 마스킹, 이름 가운데 아스타리스크를 넣거나 주민번호 가운데 뭐 이렇게 좀 안 보이게끔 처리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있지만 못 써먹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법인데 이거 가지고 부족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이 제시가 됐어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은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프라이버시 보호가 됐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K 익명성에 대해서 뒤에 더 나눌 건데 K 익명성에 대한 자료가 지금 고려대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랩 여기서 발표한 자료가 더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K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K가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했는데 저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아무리 익명화 시켜봤자 뭐 제가 어디 살고 어느 회사 다니고 뭐 이런 걸 하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익명화된 게 아닌 거죠. 주민번호를 지우거나 이름을 지웠어도 제가 특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 익명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K 개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자를 지웠지만 다른 데 데이터가 있어요. 다른 데 데이터랑 식별자는 지웠지만 다른 데이터랑 매치를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세찬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매치가 안 되게 하려면 사실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염 또는 감기를 앓고 있다. 이게 하나면 세찬이 딱 측정되지만 이게 두 개면 이건 지금 예시니까 두 개지만 K가 뭐 10,000개다 그러면 10,000명이니까 이거는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K 익명성이고요. L 다양성은 이거 보면 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암을 앓고 있어요. 데이터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준식별자를 다 이렇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현이라는 사람은 30대니까 위암이구나. 이걸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 위암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위암이구나.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L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감기나 위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포가 되게끔 익명화 처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집계를 바꾸거나 집계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우리 AI 허브 같은 데 올려놓는 거죠. T 근접성은 이렇게 30대, 40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 이렇게 위궤양, 급성 위염, 만성 위염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도 20대일 때는 이런 위염 쪽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20대인 사람들은 이쪽에 많구나. 그래서 20대라는 거를 감춰버리는 거죠. 40대 미만.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 하나에 근접하게 데이터가 뭉쳐 있는 것들을 좀 이제 흩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T 근접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 이것만 닫을게요. K 익명성이나 L 다양성이나 T 근접성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실제 데이터가 우리가 개인정보 날리고 어떤 집계 정보를 아무리 잘 조작한다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추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자. 이런 모델로 나온 거예요. 출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봤더니 이거 제가 링크를 채팅창에다가 드리면 PDF가 다운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천정희 교수님의 설명했던 자료에 보면 K 익명성과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동형암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K 익명성 아까 나왔던 거죠, 이거죠. 근데 요것의 장점 일단 집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계를 해서 하나의 레코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거잖아요. 과정이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변환과 효율이 효율적이에요. 단점은 범주화로 인해서 데이터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제가 AI 허브에서 혹은 서울시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 제공하는 쪽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저는 로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 집계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전에 그걸 보고서 실망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범주화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거의 유니크하니까. 범주화로 인해서 데이터가 손실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재식별화를 가능하다는 거. 이게 넷플릭스 사례인데요. 나 넷플릭스 사례 어저께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넷플릭스 사례. 넷플릭스 사례. 이게 아무튼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 사례. 아무튼 천정희 교수님 강의를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넷플릭스 사례가 있고요. 범주화 이후에 안정성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주화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평가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막 보면 TTP라고 하는데 나오더라고. TTP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TTP가 뭔가 봤더니 Third Trusted Third Party예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내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그런 신용정보기관, 무슨 개인정보보호기관 이렇게 국가에서 인증을 받거나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제시가 돼 있어요.
차분 프라이버시의 그 차분 프라이버시의 음, 개념은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통계적인 질문을 2번 해서 개인 데이터를 빼낼 수 있냐 없냐. 개인 데이터를 빼낼 수 있냐 없냐. 통계로 돼 있는데 질문을 2번 해서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빼내겠어요? 근데 빼낼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죠.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일반에 몸무게가 평균을 내봤던 60kg예요. 근데 한 명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다시 평균을 내봤어요. 59kg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 일반에 지금 몇 명 있는지는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뀌면 나머지 한 명의 몸무게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걔는 얼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시된 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입니다. 약간의 잡음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60.1kg으로 만드는 거죠. 60kg.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60.01, 60.02, 60.003 뭐 이런 식으로 잡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61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유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L 다양성이나 뭐 T 근접성처럼 이게 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에는 큰 오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게 좀 유추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뭐 잡음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이게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글로벌 DP라는 게 있어요. 디퍼런셜 글로벌 차분 프라이버시,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 이게 잡음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언제 집어넣느냐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데이터 1, 2, 3이 데이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집하고 나서 이 모은 사람은 알아요. 그죠? 모은 사람은 알아요. 여기에 리스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컬 DP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로컬 DP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노이즈를 붙여서 수집하는 거예요. 얘는 모르겠죠. 이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이건 거예요. 아, 여기다. 문제는 노이즈를 얼만큼 줘야 여기에 데이터가 정말 잘 그 식별이 안 되게끔 만들어지느냐.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건 지금 구글 크롬에서 데이터 수집할 때, 사용자 데이터 수집할 때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해요. 로컬 DP. 글로벌 DP. 다 모은 다음에 노이즈 주는 거는 2020년, 작년이네요. US 센서스에서 도입 예정인데 도입했겠네요, 지금은. 예. 아까 TTP 얘기했네요. 2020년에 US 센서스에서 이렇게 데이터 다 한 거를 노이즈를 붙여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차분 프라이버시는 그렇게 해서 쓰이는 거고요. 대신에 기계학습일 때는 오차가 우리가 돌려보면 알지만 웨이트가 0.00 몇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막 바뀌잖아요. 오차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계속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맞춰가고 있는데 앞에서 데이터에 노이즈를 오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파만파가 돼서. 그래서 나온 게 연합학습입니다. 연합학습은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방법은 이래요. 이게 좋은 사례라고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좀 어렵지만 설명할 때는 무슨 지니 얘기를 했어요. 집 안에 있는 지니 스피커한테 말할 때마다 데이터가 절로 가서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딱 주면 서버에는 엄청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든가 지시가 들어오니까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성능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지겠죠. AI의 품질. 하지만 데이터가 글로 가잖아요.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내 목소리는 내 거에서 내 거만 학습하게. 그러면 내 거에만 학습하면 데이터가 적으니까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연합학습은 모델은 저쪽에 있지만 데이터는 내 쪽에. 그래서 저쪽에 있는 모델을 여기 갖고 와서
여기서 써먹고 잘 이해가 안 돼. 그 두 가지의 절충 아닙니다. 절충은. 그래서 초기 모델을 여러 디바이스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 디바이스마다 이 모델이 들어있겠죠. 그래가지고 2번 제공된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3번 모델들을 취합해서 4번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이 모델이라고 하면 웨이트겠죠. 웨이트. 어떻게 그 시기에 잡혀져야 어떻게 모델이 만들어져요. 이 모델이라고 하면 수학식을 말해요. 그죠? 그런 것들. 수학식이 우리가 식이라고 하면 그냥 fx 이퀄 뭐뭐뭐 이렇게 나온 거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 기계학습 이런 데서 모델은 센서에 들어있는 그 웨이트죠. 웨이트 엄청 많은 그 웨이트. 연합학습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복잡한 분석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질 않겠다. 빨리 해야겠다.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나중에 자료는 드릴게요. 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유튜브에 있는 거라서. 동영암호 이제 동영암호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막 배경이었고 여기가 핵심이죠. 동영암호가 뭐냐? 동영암호는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을 가공해야 되는데 보석을 안 주고 그러니까 뭐야 이 암호 설명이 좀 어렵네. 하여튼 보석 세공하는 분이 자기네 집에 가서 이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걸 다 보고서 뭐 이렇게 얘는 뭐야 뭐 이거 다 알아내는 게 아니고 보석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보석의 형체를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런 암실 이렇게 손만 집어넣어가지고 세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보석을 못 봐요. 못 본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암호화 시켰어요. 암호화 시킨 거를 여기 박스에 넣어놓고 이 암호화 시킨 걸 가지고 작업을 해라.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끝났다고 알려줘라. 그게 동영 암호의 컨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직은 안 되시죠? 아니 뭐 개념은 알겠는데 네. 더 해볼게요. 원리가 좀 궁금하죠. 원리는 더 간단해요. 그래서 원리를 듣고 나서 이게 뭐야? 그러실 텐데 그게 수학의 묘미죠. 추리 완전성이고 양자시대 안전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속도가 느린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 빠르게 발전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느려요. 이게 문제예요. 장점은 이게 얘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고 요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고 요거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얘인데 얘는 엄청 느리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가 민감한데 복잡하진 않아. 그러면 동형 분석을 쓸 수 있다. 근데 민감하지 않아. 근데 복잡해. 그러면 비식별화 정보.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지금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이었고. 동형 암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암호의 분류가 1세대 패스워드, 2세대 대칭키, 키가 같은 거, 3세대 공개키, 이게 비밀키와 공개키로 하는 거예요. 4세대가 동형 암호입니다. 키를 안 줘요. 키가 없는 건 아니고 키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동형 암호는 완벽한 하인이라고 부른대요. 내가 하려는 일을 시켰어요. 그 하인은 내가 준 데이터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시킨 일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동형암호. 동형암호는 이 젠틀이라고 하는 이 법학 전공한 사람인데 이 박사과정,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과정에서 요 동형암호 요거를 구현을 해냈어요. 원래는 78년도인가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앞에 이런 개념들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그걸 구현을 못했는데 이분이 박사과정 중에 졸업시켜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냈대요.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의 두 가지 아이디어가 동형암호화를 구현할 수 있는 키가 됐는데 특허가 돼 있겠죠? 이게 그 방식이고 여기 하나를 덜 썼네요.
원래 동형 암호는 이런 개념으로 했던 건데 이거 나머지 정리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 좀 설명이 나와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젠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요 숫자에 잡음을 넣는다. 잡음을 넣어서 유출을 못하게 한다. 아까 차분 프라이버시랑 비슷한 거죠. 두 번째는 잡음 넣은 것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재부팅이라는 걸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쫙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 크기가 엄청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지고 우리가 껐다 키면 메모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런 부트스트래핑 이런 두 가지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동형 암호의 그 숙제를 구현을 해냈어요. 정수 기반의 동형 암호 여기가 이제 설명이네요. 아마 이걸 들으시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요게 다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안 보셔도 될 텐데 요거예요. 요게 요거 보시는 방법은 M이 메시지고요. 비밀키 여기 비밀키라고 하는 건 큰 소수예요. 큰 소수인데 1000비트라고 했죠. 뭐 이거 예시예요. 1000비트. 엄청 큰 소수라는 거죠. 소수는 1로밖에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1 외에는. 그런 유니크한 수인데 그 수를 알아내려면 뭐 다 검색해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거라서 1000비트면 얼마예요? 숫자. 알아내기 어렵죠. 그거 가지고서 하는 건데 비밀키가 있고요. 이 P 있죠, P. 이 P, 비밀키. 이 비밀키에 임의의 자연수를 곱한 것을 더해요. 이거를 암호화라고 하는 거예요. 더한 값을. 예를 들면 M이 1이에요. 1이고 얘가 엄청 큰 숫자예요. 그러면 뭐 1조하고 1을 더하면 1조에 1이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보면 그거예요. 1조에 1. 다른 건 1조에 2. 두 개 더하면 2조에 3이 나오죠. 그래서 더하면 결국은 이런 식에 의해서 얘는 M1 P의 Q1 달라요. M2의 P의 Q2 이거 다시 묶어보면 결합 법칙을 해보면 M1, M2는 Q1, Q2로 암호한 그 P에 곱한 자연수잖아요. 똑같이 얘를 암호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한 것끼리 더했지만 암호화한 결과로 더했지만 더한 걸 암호한 거랑 같다. 이런 개념이고요. 예시가 있는데 예시는 그냥 보시고요. 요 설명이고. 거기다가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곱하기도 있어요. 곱하기.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보면서 뭔 얘기지? 막 그랬는데 이해를 했어요. 아까 말했던 M1이 ENC M1 이게 더하기 PQ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의 자릿수라고 하면 여기가 10의 자릿수인 거예요. 그래서 1의 자리랑 10의 자리라고 하면 그거 곱하면 얘 곱하기 얘 하면 얘 나오죠. 얘 곱하기 얘 한 거 요 10의 자리에 들어가죠. 얘 곱하기 얘 한 거 10의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한 거 100의 자리에 들어가죠. 요거 여기. 요거 두 개 곱한 게 여기 들어가고요. 이렇게 X로 곱한 게 여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1의 자리에 요거 들어가죠. 그래서 더해도 M1, M2를 따로 한 거랑 암호한 거랑 같아지고 곱해도 이 앞에 거 잘라낸다고 하면 뒤에 것만 다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도 그러니까 암호화한 값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덧셈을 시켰어요. 그래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덧셈이 된 결과가 같으니까 이걸 열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되니까 덧셈과 곱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하게 많잖아요. 일단 컴퓨터에 커맨드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애들 걔네들을 보면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nd, or와 not, NAND 뭐 이런 게이트 뭐 회로 가지고서 구성하잖아요. 근데 덧셈만 가지면 곱셈할 수 있죠. 덧셈만 가지고 뺄셈이 되든가 아무튼 걔는 부호를 바꿔버리니까 걔도 돼요. 부호 바꿔서 더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덧셈과 곱셈의 연산자만
잘 적용이 되면 이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제시가 된 게 동형암호입니다. 대신에 이 숫자들, 이 PQ 곱한 값이 이렇게 이게 바뀌게 되면 사실은 이런 여지가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얘도 그냥 막연히 1조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그러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거를 적당한 숫자로 만들겠죠. 암호화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버퍼를 두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커져요. 사이즈가 커지면 그만큼 계산 시간이 늘어나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서 속도가 느리다고 한 거예요. 이 뒤에 거는 요거예요. 요 두 번째 건데 앞에 거는 앞에서 말한 설명이고 두 번째 거는 앞에 말했던 요 앞에 곱하는 식, 요 식을 혹은 더할 때 요 식을 P라고 하는 이 큰 소수라고 하는 비밀 키를 함수로도 넣을 수 있다. 다항식으로도 넣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에러인데요, 에러. 아까 말했던 그 젠틀이라고 했던 분의 그 잡음을 집어넣는다고 했던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아무튼 잡음 집어넣어도 여기에는 영향이 안 가게끔 집어넣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형암호 정수 기반 동형암호의 실체예요. 실체인데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네. 너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조 1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네. 아무튼 하지만 더하고 빼고 곱해도 결과를 해도 똑같다. 이것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근데 느리다. 그래서 이 속도의 문제가 있어서 속도의 문제를 이 천정희 교수님이 했는데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10에 10승, 20승, 30승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컸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몇 배래 들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게 2020년도 발표였는데 미 국방부 다르파 과제가 10x 수준의 하드웨어 가속비, 그냥 소프트웨어로 안 되니까 하드웨어 가속비를 하는 거예요. 10x 수준이면 그러니까 암호화문을 평문으로 하는데 그 시간에 10배, 평문 연산 대비 10배.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호화 연산 대비 동형 암호화로 했을 때의 10배. 하지만 하드웨어 가속비가 엄청 강하겠죠. 뭐 이 정도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줄어든 거는 하드웨어 가속기뿐만 아니고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점점 알고리즘이 개선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사 동형 암호라고 한 게 이분이 그 천정희 교수님이 해안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열린다.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해안. 요 해안이라고 하는 거에서 아까 젠틀이라고 한 사람이 동형 암호를 구현했댔잖아요. 그거를 해안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천정희 교수님이 세계 이름을 알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에즈이즈 젠트리가 했던 거에는 요거를 한 번 계산을 하면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더 속도가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 동형 암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어요. 소수점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는 아까는 덧셈과 곱셈만 위해서 덧셈과 곱셈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 동영하면서 썼는데 거기에 반올림하는 펑션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사로 계산하게끔. 그래서 근사로 계산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잖아요. 암호문 처리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논문이 한 5년 정도 계속 드랍이 됐대요. 계속 채택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 반올림이 아주 음, 아주 극적으로 유용한 곳이 생겼죠. 그것이 바로 기계학습이었습니다. 기계학습이나 뭐 딥러닝이나 이쪽은 근사잖아요. 정확한 값을 나오는 게 아니고 비슷한 값을 나오게끔 하는 거라서 거기에는 다른 알고리즘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천정희 교수님의 이 근사 동형 암호라고 하는 거는 이 반올림하는 요 기능 때문에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실수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자릿수를 유지할 수, 이 같은 크기, 이런 특성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사 동용 암호까지 갔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할 말이 더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고요. 중요한 건 다 끝났고 지금 권건우 박사님은 듣고 싶은 거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핵심적인 게 사례를 있습니다. 보면 경진대회 나가서 우리 뭡니까 이미지 넷 대회처럼 거기도 개놈 보안 경진대회가 있대요. 거기를 해안 팀이 2017년도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우승을 못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모든 참가팀이 해안을 쓴 거래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해안을 더 잘 써가지고 우승을 못했대. 2019년에 다시 해안으로 2위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안이 꽉 잡고 있는 거죠. 국제 표준도 되고 있고 POC로 동형 회귀 분석, 이 기계학습의 회귀 분석 쪽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지금 동형 암호가 다 될 것 같처럼 이렇게 뭐 개념은 그렇고 속도가 느린데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지만 실제 산업에는 잘 안 쓰이고 있는데 느려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냐를 검증을 해본 건데 아마 지금 이 정도 속도가 느려요. 느리긴 한데 정확도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건 검증이 됐어요. 하지만 회귀 분석 말고 예를 들면 회귀 분석 말고 딥러닝 모델을 쓴다거나 다른 모델을 썼을 때는 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는 덧셈, 뺄셈, 반올림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항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천정희 교수님 얘기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해안도 만들었고 우리가 IT도 강화가 돼 있고 그 개인정보 보호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런 제도만 잘 마련되면 동영암호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응원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있었고 동영암호의 응용을 보면 이종간에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면 아까 암호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두 회사가 있어요. 두 회사가 있는데 서로 데이터를 주려면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못 줘요. 그래서 이기종 간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기관, 그 기관에 암호화해서 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거예요. 신용 모델을 만들어요. 스코어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제공했던 쪽은 풀 수가 있잖아요. 풀 수 있기 때문에 풀어서 그 신용 모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평문이 없어요. 평문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보호가 된다는 거죠. 실제 이 제3의 기관은 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면서 머신러닝을 돌린 거예요. 그런 모델로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2019년도에 데이터 결합 사업을 수행했었고 이거 결과가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는 거는 완전히 검증이 됐는데 문제는 속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 예를 들면 랜덤 포레스트 적용이 안 돼요. 지금 회귀 분석 모델만 적용돼요. 더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마이데이터 때문에 아무튼 필요성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향후 연구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던데 지금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나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보면 이 플랜트에서 컨트롤러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센서랑 그 중간에 뭔가 해킹을 통해서 유변조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변조가 안 되게끔 그러면은 암호화해서 던졌어요. 그 암호화한 값을 우리가 해시코드 같은 거 보면 위변조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검증해보면 암호화 건드려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냐? 이게 복호화 키를 안 줬기 때문에 컨트롤러 이쪽에서 준 거를 메인에서 잘 분석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굳이 이렇게 금융 산업이나 아주 커다란 데이터 말고도 센서 데이터와 같은 기계를 제어하는 곳에도 이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데이터량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대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례가 요 동영암호 강연 천정희 교수 요 유튜브인데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2019년 거예요. 42분 17초. 많이 봤습니다. 42분 17초. 소리가 안 나는구나. 그냥 그림만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드론이 있어요. 드론이 여기가 목적지예요. 여기는 핵발전소고 드론이 드론이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가서 엄청 느리네. 이렇게 안착을 해요. 안착을 하는 요 케이스요. 이건 정상적일 때, 해킹 없었을 때. 그렇고 다음 그림은 해킹이 들어간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옆으로 쭉 가죠. 지금 발전소로 가고 있죠. 폭탄 가지고 가고 있네요. 폭탄이 발전소를 넘어 넘어뜨렸어요. 네, 그죠? 네. 폭탄, 핵폭발이 일어났네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영암호화를 집어넣었어요. 해킹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해킹이 안 됐고 그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갔죠. 요 케이스. 그 다음 케이스는 가다가 동영암호화 됐고 해킹을 막 시도했는데 해킹이 돼버렸어요. 뭔가 값이 위변조됐어요. 여기 안 가고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 요런 것도 한번 실증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단순하게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고 머신을 제어할 때도 쓰이고 있다. 있고 i해안.org 여기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고 cryptorab.co.kr이 천정희 교수님이 세운 그거래요. 스타트업이래요. 왜 상용화 스타트업을 세웠냐? 아까 말했지만 해안이라는 알고리즘을 오픈했더니 전 세계에서 그 알고리즘 가지고 막 엄청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과를 상용화를 시켜야 성과를 갖고 오는데 다른 쪽이 성과를 갖고 오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세워서 상용화에 좀 힘쓰고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여기서 알면 또 아쉬워서 파이썬 깃허브에 있는 코드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호모모픽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토이 프로젝트예요. 토이 프로젝트.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이 파이썬으로 구현해 본 거가 설명이랑 뭐 간단한 설명이랑 이런 겁니다. 동영암호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코드가 스킴 example 그래서 밑에 이런 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을 우리가 계산해서 넣을 건 아니니까 이거는 좀 이해하라고 쓴 거고요. 그런 거를 구현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고 폴리 디비전 뭐 여러 번 다항식 나누기 셈이죠. 이런 거 가지고서 해볼 수 있도록 논문을 가지고 토이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이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돌려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고요. 이해하고서 돌리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봤다는 거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거 이거 github.com의 new cipher 요거는 더 간단해요. 이미 패키지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써보면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파이썬은 원래 느리잖아요. 넘파이가 그래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암호 이쪽은 그냥 우리가 토이 프로젝트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용도로 좀 보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기존 데이터로도 엄청 느려서 다르파에서도 하드웨어 가속기 이런 걸 통해서 뭐 엄청난 상금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암호화 기법들은 역사가 좀 오래됐지만 동영 암호화는 이제 한
9년, 10년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때는 이게 그 평정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하고 심지어 앞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그 양자 암호 공격에도 얘는 안전하다고 일단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풀리잖아요. PKI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도 다 문제가 되는데 얘는 안 그렇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 수학, 정수론 혹은 암호론 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끝났으면은 뭐 그냥 말았을 텐데 이게 머신러닝이랑 이게 잘 궁합이 맞아서 머신러닝이 뜨면서 동형 암호가 확 떴다. 그리고 데이터를 서로 암호화한 채로 제3의 기관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모델을 제공하는 이런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실증을 해보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천정희 교수님의 요 서울대학교 AI 콜로퀴움에서 했었던 이 동영상 이게 사실은 몇 분짜리더라? 1시간짜리였는데 요겁니다. 요거 링크는 카톡에다가 다 남길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것도 PDF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 다 막았지만 다 풀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별 네, 말씀을요. 이해됐어요. 아니, 맞는지는 검증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암호화를 한다라는 게 네. 사실은 복호화를 어렵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여기 동형 암호는 예. 복호화를 어렵게 한다는 게 아니고 키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 키를 안 준다는 게 결국은 원래 그 암호화의 보안이라는 개념에서는 그 뭐 기술적인 분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서 누가 물론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거를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많고요. 현실 세계에서 보안 부분은 그 인적 보안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요. 그 키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이게 이 동형 지금 암호화, 네. 예, 암호화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풀기 어렵도록 하는 게 어떤 실용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미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동형 암호화 전에 예, 암호의 분류에 예, 패스워드가 있고요. 지금도 엄청 많이 예, 예, 쓰였습니다. 대칭키가 있고 이건 금융기관에서 많이 쓰다가 지금 이제 안 예, 써요. 다 예, 풀려가지고. 공개키 암호화 이게 지금 PKI로 SSL 암호화에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얘도 그 실제로 프라이빗 키는 나만 갖고 있으니까 얘도 그래도 안전한 거죠. 그래도 안전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풀어서 뭐 보니까 결국은 풀어서 보는 그 순간에 해킹을 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거라서 얘가 뭐 그나마 안전하지만 얘도 불안한 부분이 있고 게다가 양자 컴퓨팅이 되면 얘는 쉽게 풀린다. 그러니까 쉽게 풀리는 게 아니죠. 엄청 빠르니까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예, 4세대 암호는 아예 풀 수 있는 키를 안 줘요. 얘는 풀 수 있는 키는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고, 이게 갖고 있는 건데, 얘는 그것도 안 주고, 암호화한 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풀 이유가 없죠. 풀 이유가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복호화를 안 한다. 암호화만 한다. 보려면 복호화한다. 근데 굳이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공된 사용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 데이터셋은 사실 공개를 암호화한 채로만 계산한 거라서 얘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새로운 사람의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을 가지고 그 사람은 스코어가 몇 점이야?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는 우리가 복호화하지 않은 채로 쓴 거라서 이게 그냥 우리 기업에서만 한 거야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기업이야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되는 거죠. 현재 이제 그 동형 암호화는 기술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느낌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으로서. 네. 예, 그런데 실제로 뭐 우리가 해킹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방법 말고 뭐 사회적 아, 그렇죠. 해킹이라든지 네, 예, 맞습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 예, 네. 여기서 지금 하다 얘기한 보면 거는 예.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물리적이나 뭐 관리적 보안 이런 방법으로는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사용에 많은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보안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어차피 그, 저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순이라는 단어 자체가 만들어진 게 창모 방패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네네. 나는 이 창은 이 세상에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어떠한 창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암호화의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니까요. 이 암호화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이것도 뚫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뚫린다고 하는 게 사실은 키가 있어야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가 키를 공개 있어야 안 해도 뚫리는. 어떻게 예, 뚫려요? 그래서 암호문은 오픈시키는 거예요. 암호한 거니까. 예. 그리고 키만 감추는 거죠. 암호문을 감추진 않고 예. 그런 건데 지금 키를 아예 제공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풀 수가 없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푼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호된 공간에서만 이렇게 풀거나 인증된 사람만 풀거나 그런 관리적인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